2025년 새해 첫날 시사포커스 서동영의 시선으로 함께합니다. 서동영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활기찬 새해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연말에 너무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어떻게 볼 게 있었겠습니까? 한 해 보내고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시기에 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너무 전 국민들이 이제 큰 비탄에 빠져 있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형님 부부가 희생자에 포함이 돼서 그러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좀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조속히 사고 원인도 규명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포함을 해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뭐 이런 안타까운 사고에 좀 국가가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국가 상황도 지금 현재 말이 아니어서 참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새해는 시작됐고 새해는 또 우리 서동영 전 의원께서는 어떤 또 소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뭐 딱히 소망이랄 거라기보다는요.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국가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탄핵과 그다음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탄핵은 물론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할 것이지만 헌재 이 탄핵 심판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그 좀 제대로 된 탄핵 심판과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만일 이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또 민주당 소속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들을 좀 다해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그 여순 사건 희생자들 국가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송도 좀 잘 마무리를 해서 그분들의 그 76년을 견뎌온 통한의 세월들이 그래도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위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흐름과 나의 올해는 같이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아마 대선이 아마 치러질 거고 여러 가지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방금 말한 탄핵 문제, 내란죄 수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올 한 해 주요 이슈들이 어떤 것이 좀 굵직하게 정치적으로 있을지 한번 대략 한번 개요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가장 큰 건 헌재가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인용을 할 건지 기각할 건지 또 한다면 언제 할 건지에 따라서 이후 국정의 그 흐름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어서요.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거고 또 하나가 내란죄 수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면서 계속 좀 버티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사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어느 범위로 진행이 될 건지 하는 문제들이 관심사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소가 될 텐데 기소의 내용 또 기소가 되는 그 대상자의 숫자 재판의 진행 경과 이런 것들이 올 상반기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겁니다. 그러면 어느 당이 어떤 후보를 낼 것인지도 관심이고 특히 이제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경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여부일 겁니다. 그 문제도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될 듯 보이고요. 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요. 그러는 경우 새 정부의 정책 비전과 목표, 국정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고 국민의 그 신뢰를 받는가 네. 하는 것들도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지난 2년 8개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많습니다. 뭐 경제, 정치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국정에 난맥상이 있었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이제 누군가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건데요. 네. 앞으로 이어질 5년의 그 대한민국은 또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좀 그 확인하고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네. 개헌 논란이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대선 전에 대선 후에. 뭐 그거는 어느 시기이거든요. 예. 일단 그동안 이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대통령 권한이 센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건데요. 네.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작부터 이미 있어 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틈에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이건 계엄이 돼버려서 네. 이제 개헌을 위한 논의들은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그렇죠. 정부 이건 흐름들을 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개헌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보다는 대통령 탄핵과 처벌이 먼저다. 네. 라는 생각들이 좀 강하니까 발등 앞에 불이 워낙에 커서. 그래서 그 개헌 문제는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될 텐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이번 개헌하고 개헌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는 아마 그건 조금 어려울 거는 같고요. 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요구들이 워낙 강하게 지금 이미 분출된 상태니까요. 네. 그거는 뭐 어떤 행태로든 개헌에 대한 논의는 올 한 해 내내 좀 있을 진행될 것이다. 가능성이 네. 크다 이런 생각이고 작년에 이제 총선이 이루어졌고 10월 달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를 했는데요. 네. 1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인데요.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644, 1심 6개월, 633, 1심 6개월, 2심, 3심 각 3개월씩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좀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걸로 보여서 그럼 올해 10월에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게 이제 늦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조금 그렇죠. 일찍 기소된 부분이 있고 쟁점이 적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10월 이전에 대법원까지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그러면 재판 속도나 그 내용, 그 결과에 따라서는 10월 달 그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미니 총선급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지금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이제 강력한 의사를 표명을 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선거운동 체제로 돌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 올 하반기부터 거의 연말쯤 되면 이제 아직 예비후보 등록 뭐 일자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정당마다 후보 등록 신청, 공천 신청을 받기도 할 것이어서 이래저래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좀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올 초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죠. 결국 탄핵 결정 여부 뭐 지금 뭐 재판관 선임 문제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될 거고 탄핵 그 결과는 나올 텐데 탄핵이 되면 그 일정은 바로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탄핵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니까요. 대선 시기에는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지금 한덕수 네, 권한대행에 뭐 대해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거냐? 네. 그건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네. 그래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임명을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는 네, 원칙이 지금 정해져 있죠.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는데 지금 이 무한공항 이 사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또 탄핵을 부총리에 대한 가긴 좀 탄핵을 애매하고 시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재판관 임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고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자칫해서 4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재판관 2명도 또 퇴임이죠.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여서 그 지금 탄핵 프로세스 자체도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탄핵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워낙이 헌정 질서를 뒤흔들어 버린 큰 사건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대통령 탄핵 소추 국면을 지나치게 길게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뭐 또 헌재법이 6개월 이내에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여서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탄핵은 그렇게 갈 것 같고, 근데 내란죄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내란죄 수사는 지금 검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경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가도 내란죄를 계속 밀어붙여야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 이건 계속 진행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 엄청난 사고를 친 거잖아요. 이거를 처벌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 처벌의 방향 내용은 내란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초반기 뭐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허점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각 수사기관들이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설 때만 해도 서로 열심히 하면 뭐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관 간의 그 수사의 혼란과 혼선의 정도가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기관들은 기관 이기주의가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 기관의 그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또는 부풀리기 위해서 수사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수사 자체가 왜곡돼 버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이건 빨리 이제 수습을 해야 한다. 그럼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있었다면 한덕수 총리가 나서서 수사기관 혼선을 어쨌든 조정 통합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수사권에 대한 조정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없었으면 그걸 할 자신이 없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지금 현재 이 수사권에 따르는 혼란과 혼선을 수습하고 단일 기관이 단일 체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요. 특검이 빨리 좀 출연을 해서 수사를 전체적으로 한 기관이 통갈해서 가는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후에 재판도 의미 있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총괄하고 특검이 기소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지켜보고. 그다음에 지금 헌법관 임명을 통해서 탄핵이 좀 늦게 되어야 국민의힘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왜 그러면 이렇게 늦추느냐?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좀 지켜보면서 탄핵이 진행되길 바라는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죠. 국민의힘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하는 행태들을 보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즉 이게 어쨌든 절차를 좀 지연시켜서 탄핵 심판 자체를 뭐 어떤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탄핵 절차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최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헌법상으로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이재명 아까 뭐 전망하실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의 현실화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6개월 이내에 이재명 대표의 뭐 1심이 지난번에 한번 징역형 1심이 나왔지만 그 안에 대법원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6개월 안에 그 피서권 박탈로 나올 수 없는 이상 그냥 대선이 진행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는 그냥 스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12월 15일, 12월 25일, 11월, 예. 11월 15일, 25일 두 번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사건 두 개에 대한 선고가 나면서 예. 특히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국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기대를 하게는 됐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거는 뭐 시기적으로 가능했던 거죠 당시만 해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큰 이 사고를 침으로써 네. 조기 대선이 가능하게 돼버렸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대로 네. 그 이재명 대표 없는 대선을 치르는 건 본인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어렵게 상황은 돼버린 거다 이런 네. 생각이고요. 지금 뭐 시간적으로 뭐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전체적인 그 사회 분위기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그 경과로 보자면 이재명 없는 대선을 치르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된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럴 일극 체제 형상에서 그렇게 그러면 될 수는 지금 뭐 없는 거고.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요. 네. 뭐 다른 대안을 고민하거나 다른 대안이 뭐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네. 뭐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은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누가 나올 것이냐 이제 요거만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 국회의원이죠 서동영 의원과의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거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요 얘기 나오기 전에는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 얘기도 좀 나왔었어. 논의가 좀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중임제권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냐 이 둘 중에 큰 방향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이제 87년 6월 항쟁을 걸쳐서 87년도에 헌법이 개헌되고 87년 체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6공화국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5년 그런데 다녔는데, 그때 헌법을 개정할 때 네.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이 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어쨌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대통령 권한이 가장 센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센 권한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민주당 대통령들은 스스로의 자제를 통해서 권한 행사의 자제를 통해서 민주주의 큰 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박근혜, 윤석열 이렇게 이러면서 권한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행태가 되다 보니까 민주공화국이 크게 위기에 봉착하는 이런 사태들 우리가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들을 더 강화하는 헌법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4년 중임제는 네. 지금 5년 단임제가 갖는 폐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같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늘 그렇지만 제도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또 당장 이제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다음 선거 선거를 위해서. 운동하느라고 뭐 예, 예.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또 시비와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여서요. 네. 어쨌든 올바른 정치 문화의 형성 이게 정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겁니다. 제도의 변경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네. 이걸 같이 어떻게 해나갈 거냐 제도의 변경과 더불어 정치 문화를 성숙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의 제한과 대통령 중임제는 저는 생각할 때 약간 서로 반대적인 것 같은데 이게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중임을 하는 연임을 할 수 있는 중임을 할 수 있는 그럼 8년 정도를 하잖아요. 예. 이게 좀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개는 그러니까 대통령 예. 권한을 좀 축소하는 문제는 축소하는 문제대로 고민을 해야 하는 하고. 건데 이 예. 두 개가 저는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 게요. 예. 4년 중임은 5년 단임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서 제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은 축소되지만 8년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예. 하는 예. 걸로 생각을 하면 예. 뭐 오히려 대통령 권한이 더 커진 거 그거 아니냐 아니야. 그럴 수 예. 있는데 예. 이제 권한 자체를 줄여놓고 이제 가자는 연임하시다. 거고요. 예. 8년 단임이 아니고 중간에 다시 한번 그 심판받을 수 있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거여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 번 뽑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게 지금 현재인데 네. 그렇지 않고 잘하는 사람은 한 8년을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되 중간에 국민이 그 부분을 좀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그리고 이건 당에서도 심판할 수 있죠. 당에서도 뭐 4년 후에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미국이 이번에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럼 대통령 권한의 제한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예컨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도 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감사원의 그 감사 시스템을 국회로 가져오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미국이 그런 제도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제도들을 좀 참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학자들도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을 해오셔서 대통령 권한 제한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은 많이 좀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민의총선 형식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10명, 국힘 지금 4명 돼 있는데 민주당이 많아요. 특히 우리 지역도 지금 돼 있잖아요. 그 10명 중에요. 예, 예. 10명 중에 광주 전남부 의원이 6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예, 예. 호남의 정치권이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도 있는 문제여서요. 예, 특히 예.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도 결국은 이렇게 6명이나 된 거는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이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민주당에서 어떤 자정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 뭐 이제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지나치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네. 뭐 이게 늘 이제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그게 왜 문제냐라고 좀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전남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됐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숫자가 좀 많은 거는 뭐 그럴 수가 있는 문제겠고요. 네. 어쨌든 선거법이 또 이제 너무 촘촘하고 그때 그 선관위의 잣대나 이런 것들이 늘 일관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할 만큼의 그 위법 사실들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있었던 예, 예. 것이다라고 하면 네.
뭐 하여튼 앞으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다른 기준을 마련해서 좀 볼 건가 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민주당도 고민하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도 그런 걸 좀 지켜보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이렇게 해서 2025년 정리하면서 지역적인 이슈도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가서 지역적 이슈는 지금 교육위원회 출신이어서 교육 문제 우리가 좀 우리 지역 문제에서 좀 다뤄볼 게 꽤 있었는데 순천대도 있고 광양보건대도 있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얘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새해 우리 CBS 청취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예, 무안공항 대참사 때문에 다들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올 한 해 새로운 계획들 잘 세우시고 각자의 삶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 되시도록 다들 좀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연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